남편은 오늘도 하루가 힘들었느냐며 형식적이지만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똑같은 말과 행동은 이제 지겹다 못해 징글맞습니다. 뭐라도 변화가 필요한 남편이었으나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혈기왕성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는 강인한 힘줄이 드러나 멋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유의미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은 집안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단절하고 그 많던 친구와 선후배들과 일체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공황장애로 시작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니 남편의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잘생겼으며 귀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어떤 심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알려고 애를 쓰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나는 적극적으로 그를 응원하고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괜히 미워지고 한심하게 봤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쉬고 있다 해도 한때 남편은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받았기에 어느 정도는 상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래야만 만족했습니다. 갈수록 남편은 나에게 혹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의 면전에서 수시로 얼굴 잘생겨봤자 다 소용없다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못생기는 사람이라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게 최고라는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경제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려는데 반면에 태평해 보이는 남편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가끔씩 가시도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어떤 대못질이 벌어지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오로지 내 눈에는 나와 자식들의 앞날이 불안해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꺼져버린 남편이라 해도 남편의 사회적 가치가 대단한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들에 관여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나는 어렴풋이 내 남편이 비록 지금은 처져버렸지만 그가 한 일과 역할은 상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이해심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남편을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회사의 상사 한 사람이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니는 부서의 김철웅 부장으로 능력 있어 보이고 책임감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볼수록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출근해서 그 사람과 업무적인 얘기를 나눌 때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그의 말이 의미가 있는 듯하게 들리고 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역시 천천히 나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상당히 좁혀지게 되었고, 불이 붙을 것은 시간상의 문제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상하 관계였지만 그는 자상하고 친절했습니다. 그것부터가 남편과 비교되었습니다. 남편은 묵뚝뚝하고 투박했으나 김 부장은 부드러웠습니다. 김 부장은 월급 이외에도 재테크를 잘해서 가외 수입도 꽤 상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김 부장과 마주치는 게 빈번해지면서 그와 사적인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고민이나 삶의 애환에 관한 서로의 위로가 오가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켜 줬습니다. 어떤 종목의 주식이 급등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추천해 주는 주식들이 정말 눈앞에서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추천으로 손해보는 종목이 있다면 자신의 보상해 주겠다며 나의 주식 투자를 부추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몇 개월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갈수록 주식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투자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사 조금 손해본다 해도 지금까지 얻은 수익으로 상쇄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도 주식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는 일체 피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김 부장은 최신 트렌드에 밝아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손실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에 대한 믿음이 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맡겨 놓으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1년 안에 2배의 실수익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에게 5천만 원을 일임해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투자금은 이제 잊어버리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자꾸 수익률을 따지면 오히려 마음의 갈등만 생겨 매매가 잦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잦은 매매가 투자 손실의 최대의 지름길이라며 가만히 묵혀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5천만 원을 장기 투자한 셈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나만의 자금으로 내 모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부장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남편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강해져 갔습니다. 김 부장은 나를 여자로서 대해 주었고 신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대단한 정력가는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남편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성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왕성했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지면서 동시에 성적인 열정도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번번이 나의 기대를 꺾어놨습니다. 반면에 김 부장은 뭔지 안정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와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업무적으로 다른 여직원들과 미팅을 할 때면 가슴이 뛰고 불안정해지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적으로도 김 부장에게 빠지게 되었으며 그가 다른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스릴이었던 것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고 있는 불륜은 잉여의 소비이기도 했습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김 부장의 가스라이팅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비교는 이미 끝난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나의 관심는 고사하고 가십거리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구석에 처박혀 뭘 하고 있는지 이젠 관심조차 없으며 무가치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 보여준 적도 없었고 또 내가 스스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당신은 밤늦게 집에 오는 일이 일상처럼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특별한 사유가 어딨어? 그냥 일하거나 사람 만나다 보니 늦어지는 거지. 당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늦게 다니는 야행성 인간들만 있는 모양이네. 내가 늦는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 자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 굳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안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것뿐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내가 안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야? 당신 뜻대로 하면서 뭘 물어봐. 확실히 남편도 눈치채고 있는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남편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그것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김 부장과 성행위를 하고 나서부터 남편과의 잠자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떤 의욕도 어떤 느낌도 느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촉촉해질 수 있었지만
남편은 결코 일어서질 않았습니다. 어쩌다 시도를 해봤지만 헛수고였고 허탈해지만 했습니다. 김 부장은 늘 서 있었으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집구석은 이미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해서든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없더라도 막상 버리려고 하니 아까운 것처럼 나한테 남편이 그랬습니다. 나는 수시로 밤늦게 귀가했고 낯선 향수 냄새를 옮기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남편이었다 해도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당사자 간에 좋아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 상태로 지내는 게 좋았던 것입니다. 바람벽 같은 남편을 두고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연인을 만나는 게 더 자유로운 삶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도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은 여자를 걸레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언제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나 사진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남편의 손짓에 따라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핏 사진들을 봤더니 내가 김 부장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나는 놀래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그놈과 놀아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야. 사진과 각종 영수증, 메시지 내용 등을 캡처해 놓은 자료들이지.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남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단 말인가?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놈과 정분이 난 여자를 데리고 살 남편이 세상에 있을까? 나는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버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 그때에도 김 부장이 나를 대우해 줄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면 이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끝까지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염치가 없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 이혼만은 참아줘. 제발 아이들이 불쌍하잖아. 내가 알아서 다 끊고 새 출발할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입에 발린 나의 반성은 남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비웃으며 나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놈이 이혼하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 줄지가 궁금한 거지.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줄게. 그놈한테 찾아가 사실을 전하고 당신과 결혼하자고 해봐. 혹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깨끗이 빠져줄게. 어때?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나는 즉시 알았다고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김 부장과 만나 상황을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희죽거리며 장난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이참에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 나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어. 나는 그의 말에 너무 좋아서 그의 품으로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그의 볼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김 부장은 보란 듯이 가슴을 펴고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신뢰의 표현을 한없이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예기치 않은 김 부장의 대답에 나는 삶의 보람을 느꼈고 희망적인 앞날을 보장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혼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지금 순간에 그렇게 큰 일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책임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순간에 나는 욕정에 눈이 어두워 자식까지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김 부장과의 결혼을 전해주었습니다. 새 출발을 해보고 싶다는 나에게 남편은 웃음으로 맞아줬습니다. 물론 남편의 진심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혼을 앞둔 나는 들떠 있었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취지로 이혼의 조건을 승낙해 줬습니다. 나는 김 부장에게 주식 투자로 일임해 놓은 5천만 원을 떠올리면서 돈은 그것만 있어도 김 부장은 다 받아들일 것으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김 부장이 언제 이혼할 것인가였습니다. 김 부장의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도 그의 부인에 대해선 깜깜했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부인은 뜻밖의 나와 김 부장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김 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나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합의 조건으로 전했고 그 부인과 일단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소송은 서로 입장 차이가 많아 시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아이들 양육권은 내주겠다는 대신에 재산의 60%는 자신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의 부인은 양육권 플러스 재산의 5대5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양육비 70만 원씩 추가했습니다. 소송이 지지부진 오래 기일이 잡히면서 김 부장의 입장에선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인의 요구대로 이혼 소송을 끝마쳤습니다. 나는 김 부장의 이혼 소송이 끝났을 때 모든 자유를 다 얻은 듯 기분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나 간섭 없이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느긋하게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몸이 달아올라 빨리 두 사람의 결합을 주장했지만 김 부장은 회사 일도 그렇고 급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 내에서 김 부장에게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처와 이혼을 하고부터는 완전히 내놓고 사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지난해에 신입으로 들어온 총무과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인데도 무척 도도하고 시건방져 동료, 여직원들 사이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상 자주 상대해봐서 어느 정도 성격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삼촌뻘인 김 부장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나이 어린 애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밖에서도 과감한 스킨십을 노출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김 부장에 대한 나쁜 인식은 더 악화일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김 부장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칫 변심해버릴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애인을 만나 경고를 해줬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이전부터 김 부장과 연인 관계에 있으니 한때의 불장난은 그만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그 여자는 콧등으로도 안 듣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한 나는 김 부장과 새 가정을 꾸리지도 못한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월세집은 묵은 곰팡이 냄새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김 부장 하나만 믿고 당장 이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재산 지분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랐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이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씀씀이를 줄인 것도 아니었으니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의 문제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봤습니다. 어린 여자애는 김 부장의 주식 투자 얘기에 혹해서 그녀 역시 3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투자금을 김 부장에게 일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둘은 결국 쉽게 헤어졌습니다. 나는 김 부장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외로웠던 김 부장은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서로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김 부장은 나에게 선물도 자주 해주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애정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져 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김 부장이 투자한 주식이 악재를 만나 연신 하한가를 치며 곤두박질해서 원금의 70%를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임한 5천만 원도 이래저래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전 남편이 나와 김 부장의 불륜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과 나를 불러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모텔 사진 등을 내밀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부장과 나는 권고사직을 당해 회사로부터 내쳐졌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우리는 당장 생활비 걱정부터 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직장을 알아보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사내 불륜이란 낙인이 지켜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핥히고 헐뜯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감정을 소비했습니다. 살림을 차리고 1년 만에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가 불신하고 막연한 앞날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주방일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에 두려웠습니다. 김 부장은 술만 마시고 하루 종일 내가 재수 없는 인간이라며 내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술을 마시면 싸움이 잦아졌고 싸움을 자주 하다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김 부장은 상습적으로 나를 폭행하고 구박했습니다.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아 돈이라도 벌어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맞았는지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귀고막이 터져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일하고 늦게 들어와 누워있는데 발길질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어깨가 탈구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의 폭행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갔고 나는 그를 피해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찾아냈는지 나는 금세 발각돼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끝내 그의 요구대로 나는 채팅앱을 통해 몸을 파는 짓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극한 바닥까지 이른 나는 자포자기 상태로 변했습니다. 김 부장은 포주로 행세하며 내가 몸을 팔아 번 돈을 갈취해서 주식 투자에 썼습니다. 투자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채까지 얻어 베팅을 했으나 빚만 늘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면서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견딜 수가 없어 신분을 위장해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노숙자 신분이 돼 걸식으로 하루를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와 헤어진 후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아 대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묵묵한 남편은 그동안 나 모르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지분 15%를 팔아 20억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지금은 어엿한 벤처 투자업자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도 외제 승용차로 뽑고 옷이나 신발도 명품으로 꾸미고 다닌다는 남편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 밥상이나 차리고 빨래나 개고 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남 앞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성향상 그렇게 묵묵히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속으로 축하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함께 살 때는 그의 빛나는 가치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숨은 진주처럼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면 반짝일 수 있는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욕에 눈이 멀고 당장의 무력에 어두워서 남편이라는 보석을 빤히 보고도 놓친 것입니다. 세월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남편과 나는 10수년 떨어져 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나는 힘든 시기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어. 축하해.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고마워.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대답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진정하기를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는 서러움에 복받쳐 한동안 울었습니다. 내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인지 조금만 더 참고 이겨냈다면 지금쯤 남편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나누고 있었을 것을.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이지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남편은 참을성 있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려 줬습니다. 그것까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역시 남편의 포근함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왔습니다. 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을 때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 한마디 없이 눈 감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을 성공에 이끌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부엌대기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알아야 할 나였습니다. 눈앞에 보물을 놔두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그냥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야.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잖아. 당신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잖아. 그 결과에 대해선 인정해야 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올 거야. 남편의 말은 조용히 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말이었는데 내 폐부 깊숙이 찔렀습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났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봤자 남편이 나를 다시 불러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이 행복일 것입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